나는 거실의 낡은 나무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과 몇몇 중요한 증빙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거실은 너무나 고요해서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나지막한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맞은편 긴 소파에는 내 세 아들과 큰며느리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일찍 와서 차상을 정리해주고 따뜻한 차를 중리해주고 따뜻한 차를 정리해주고 따뜻한 차를 정리해주고 따뜻한 차를 중리해주고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탁자 위에 찻잔을 들어 따뜻한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들을 모두 부른 건 다른 일이 아니다. 내가 죽고 난 뒤의 일들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일러드려는 것이다. 올해 내가 74세인데 몸은 아직 건강하지만 일러둘 것은 미리 일러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너희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째 아들 이민준이 초조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의 아내 김미라는 즉시 손을 뻗어 남편의 발을 토닥였지만 시선은 내 손에 들린 서리봉투에 꽂혀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평생 대단한 능력은 없었지만 너희들을 돌보며 남편이 남긴 것들과 내가 수십 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모은 연금과 저축을 지켜왔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새 아들을 훑어보았다.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혼자 너희 셋을 키우느라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너희 모두 가정을 이루었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큰아들 이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께 잘 해드릴 테니 이런 걱정은 마세요. 미리 말해두는 게 마음 편하다. 나는 손을 저으며 서류봉투에서 골동품 목록을 먼저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는 생전에 골동품 수집을 좋아하셨다. 나도 지난 몇 년간 몇 점 더 모아서 총 100점이 넘는다. 이 골동품들은 모두 막내 아들 이지호에게 남기겠다. 이 말이 나오자 거실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다. 둘째 아들 이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골동품을 막내에게 주신다고요? 혹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골동품들이 얼마나 비싼데요. 어떻게 그걸 다 막내 혼자 갖게 해요? 김미란도 함께 일어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어머니,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호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살림도 괜찮은데 왜 모든 좋은 걸 다 걔한테 줘요? 저희 민준이네 살림이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편애하시면 민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나는 그들 부부를 차갑게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서류봉투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큰아들 앞에 놓았다. 이 카드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다. 내가 그동안 모은 연금과 투자 수익이다. 이건 너에게 남기겠다. 너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가정도 화목하니 이 돈으로 소녀를 돕거나 네 노후를 위해 저축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큰아들은 멍하니 탁자 위의 은행 카드를 보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며느리 박혜민이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은 너다. 나는 아직 서 있는 둘째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목소리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었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단 한 푼도, 단 한 점의 물건도 없다. 이민주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더욱 날뛰었다.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세요? 제가 친아들이잖아요. 큰형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막내에게는 골동품을 한가득 주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김미라는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친아들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저희 민준이가 어머니께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똑똑히 안 하시면 저 여기서 안 일어날 거예요. 막내 아들 이지호가 논살을 찌푸리며 둘째 며느리를 말리러 나서야 했지만 나는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둘째 아들 앞으로 걸어가서 굵어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왜 너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지 네 마음속으로는 모르겠느냐. 지난 몇 년간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았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민주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소리쳤다. 그냥 살림이 좀 어려워서 어머니께 돈 좀 더 달라고 한 것뿐이잖아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비웃으며 목소리를 몇 톤 높였다. 내가 너를 도운 것이 적으냐? 네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네 아버지가 남긴 귀한 골동품을 팔아 2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결과는 어땠느냐? 돈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지 않았느냐? 내가 또 겨울에 네 빚 1천만 원을 갚아주었다. 나중에 네가 작은 장사를 한다고 해서 매달 생활비 400만 원을 주었다. 네가 몰래 내가 아끼던 작은 골동품을 가져다 팔았을 때도 내가 알아챘지만 모자간의 정을 생각해서 따지지 않았다. 네 아내는 매일같이 나에게 와서 돈을 요구했다. 오늘은 반찬값, 내일은 공과금. 내가 언제 안 주었느냐. 나는 말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그의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는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느냐? 나에게 물 한 잔 떠다 주거나 밥 한 숟가락 먹여준 적이 있느냐? 늘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번갈아 가며 나를 돌보았다. 막내는 심지어 장기 휴가를 내어 나와 함께 병원에 있었다. 너는 어땠느냐?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네 아들 게임기 사준다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민준,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라. 네가 내 아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것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변 이웃들이 소리에 놀라 현관문 앞에 모여들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최 아주머니가 비집고 들어와 이민준 부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미란 씨, 너무 심하네요. 시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직접 봤어요. 시어머님이 한겨울에 민준 씨 돈 마련해 주려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 팔아서 손이 퉁퉁 붓도록 일하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매일같이 돈이나 요구하고 양심도 없어요. 이민주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하지만 김미라는 끈질기게 바닥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달려와 말했다. 저희가 돈 좀 요구했다고 뭐가 어때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골동품들도 원래 세 아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죠. 왜 다 막내한테만 줘요? 오늘 다시 나누지 않으면 이 집은 평생 조용할 줄 아세요. 다시 나눌 일은 없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봉투에서 공증된 유언장을 꺼내 옆에 있던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김 변호사님, 이분들에게 읽어주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펼쳐들고 헛기침을 한 후 큰 소리로 읽었다. 유언자 김설아는 본인 소유의 모든 골동품 수집품 목록 전부를 삼남 이지호에게 증여하고 본인 소유의 예금 1억 5천만 원을 장남 이지훈에게 증여한다. 차남 이민준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이며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읽기를 마친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탁자 위에 놓았다. 이씨, 김씨, 이 유언장은 합법적이며 유효하고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김 여사님의 의지는 매우 분명하시니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주는 얼굴이 새파래져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맹렬히 노려보며 소리치듯 말했다. 정말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친아들마저 버리다니.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문 밖에서 구경하는 이웃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건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끝이에요. 오늘부터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형제도 더 이상 왕래하지 말아요.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김미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그를 따라 나섰다. 걸어가면서도 그녀는 소리쳤다.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누가 겁낼 줄 알아? 김설한, 당신 후회할 거야. 언젠가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도 당신 노후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그들 부부가 떠난 후 문 밖의 이웃들은 옹성거렸다. 모두 이민준 부부가 불효하다고 내가 잘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한 점의 슬픔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과 가벼움만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감정을 가다듬었다. 큰아들 이지훈이 내 옆으로 다가와 복잡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둘째 형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 형이 한 말, 제가 들었어요. 그가 한 말은 나도 들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집이 깨지든 안 깨지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감사할 줄 알았다면 내가 어찌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가 한 짓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큰며느리 박혜민도 거들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둘째 형네는 잠시 욱해서 그런 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니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막내 아들 이지호를 바라보았다. 그 골동품들을 너에게 남기는 것은 너를 편애해서가 아니다. 오직 너만이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나에게 잘해준 것들을 나는 모두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이 골동품들을 잘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둘째 형이 뭐라고 하든 저는 어머니께 잘 해드리고 노후를 돌봐드릴 겁니다. 그리고 너 이지훈. 나는 다시 큰아들을 보았다. 그 1억 5천만 원은 네가 가져라. 앞으로 둘째 형처럼 되지 말고 살림 잘 꾸려나가고 혜민이와 손녀를 잘 돌봐라. 너와 둘째 형의 관계는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친구를 사귈 때나 형제를 대할 때나 인품을 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무 물러터지지 마라.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둘째 형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김 여사님,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만약 이민주 씨 부부가 나중에 다시 소란을 피우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는 감사하며 말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만에요. 김 변호사는 웃으며 몸을 돌려 떠났다. 최 아주머니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설한 씨, 잘하셨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면 안 돼요. 앞으로 그가 또 소란을 피우면 나한테 말해요. 우리 이웃들이 다 도와줄게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아주머니 덕분에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뭘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최 아주머니가 말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몸 잘 챙기세요. 지훈이하고 지호가 효도하니 앞으로 설한 씨 삶은 분명 더 좋아질 거예요. 다른 이웃들도 한두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넨 뒤 천천히 흩어졌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 나와 새아들만 남았다. 나는 눈앞의 큰아들과 막내아들, 그리고 착한 큰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오늘의 결정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민준 부부는 분명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도 나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74세인 나는 더 이상 소위 가족의 화목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것들은 내가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잘해줄 것이고 불효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탁자 위에 서류봉투를 들고 일어섰다. 지훈아, 혜민아, 지호야, 너희도 이제 돌아가거라. 오늘 일로 너희들이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나를 찾아오면 된다. 저희가 좀 더 같이 있어 드릴게요. 막내 아들이 말했다. 괜찮다. 나는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는 돌아가거라. 길 조심하고. 그들은 내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천천히 떠났다. 거실에는 나 혼자 남았다.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이민주는 이 집이 깨졌다고 했지만 나는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억지로 묶인 것이 아니라 진심과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직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도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도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나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 앞으로의 날들은 나 자신을 잘 돌볼 것이고 두 효도하는 아들들과 함께 나의 노년은 분명 편안할 것이고 그들이 나에게 그리고 이 집에 진 빚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몸을 돌려 소파로 돌아와 낡은 책 한 권을 들어 천천히 넘겼다. 창밖의 달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책갈피 위에도 내 몸 위에도 따뜻하고 고요하게 쏟아졌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노년의 삶이었다.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다툼도 계산도 없는 그날 밤 나는 편안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새벽의 서늘함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다. 나는 씻고 나서 따뜻한 조미죽 한 그릇을 끓여 김치와 함께 천천히 먹었다. 그리고 작은 오이 무침을 만들고는 베란다에 앉아 내가 키우는 군자란 몇 화분에 물을 주었다. 이 군자란들은 내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키운 것들인데 수십 년간 나와 함께하며 매년 꽃을 활짝 피워 마치 나의 반쪽처럼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잎사귀의 먼지를 닦으면서 며칠 뒤 막내 아들에게 베란다를 정리해달을 정리아들에게 베란다를 정리해달을 정리아들에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래층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보지 않아도 둘째 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이 났다. 손에 든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막 앉자마자 쾅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틀이 흔들릴 정도였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꽹과리 같아서 문 밖에서도 귀를 찔렀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오늘 말하는 내가 문 부서거리 찔렀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지 않고 문가로 가서 문 너머로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좋게 말하면 내가 문을 열겠다. 또 문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문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둘째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저희가 좋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물건을 다 막내한테 주고 큰형한테는 1억 5천만 원을 주면서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좋게 말하겠어요. 오늘 유산 다시 나누지 않으면 저희 여기서 안 나갈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고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둘째 며느리가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어와 거실 탁자로 곧장 달려가 그 위에 놓인 찻잔과 과일 접시를 모두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쨍그란 하늘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나고 과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김설한, 오늘 유산 다시 나누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박살낼 거야. 내가 이 집을 박살낼 거야. 둘째 며느리는 허리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을 곤두세운 채 마치 악기 같았다. 유언장을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바닥의 엉망진창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아주 고요했다. 나는 어제 이미 분명히 말했다. 유언장은 공증을 거쳐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바꿀 수 없다. 너희가 부수고 싶으면 계속 부숴라. 어차피 이 집도 내 것이니 부서지면 너희가 배상해야 할 것이다. 배상이라니 우리가 뭘 배상해요? 둘째 며느리가 한 발짝 다가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을 했다. 어머니는 비싼 건 다 막내한테 주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배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오늘 유산 다시 나누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녀는 말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벌리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해요? 이렇게 편애하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좋은 건 다 작은애한테 주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다니. 내가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녀는 피를 토하듯 울었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주변 이웃들이 소리에 놀라 다시 모여들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몇몇 나이 든 이웃들이 나서서 설득했다. 미란 씨, 이러지 마세요. 말로 좋게 해결해요. 맞아요. 시어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둘째 며느리는 전혀 듣지 않고 더 크게 울었다. 좋게 말하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좋게 말했어요. 골동품은 다 막내한테 주고 큰형한테는 1억 5천만 원을 주면서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이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둘째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다. 이웃 여러분, 다들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편애하는지. 제가 친아들인데 단 한 푼도 안 남겨주다니. 이건 저희를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비웃으며 현관문으로 가서 이웃들에게 말했다. 이웃 여러분, 다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둘째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는지. 나는 둘째 아들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남편이 남긴 귀한 굴동품을 팔아 2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동물을 달아 2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고 그는 제가 아끼던 골동품을 훔쳐 팔았지만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아들 게임기 사준다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같이 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이걸, 내일은 저걸 제가 언제 안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 이런 며느리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웃들을 둘러보았다. 효도하는 아들은 당연히 사랑할 것이고 불효하는 아들에게 제가 무엇 때문에 물건을 주어야 합니까? 최 아주머니가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과일을 줍다가 둘째 아들 부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미란 씨, 너무 심하네요. 시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가 다 봤어요. 시어머님은 한겨울에 민준 씨 돈 마련해 주려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 팔아서 손이 퉁퉁 붓도록 일하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매일같이 돈이나 요구하고 양심도 없어요. 지난번에 시어머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큰아들하고 막내아들만 번갈아 가며 돌봤지. 당신들 둘은 그림자도 안 비쳤으면서 이제 와서 시끄럽게 구는 게 말이 돼요? 또 다른 나이 든 이웃도 말했다. 맞아요. 저도 기억해요. 한 번은 미란 씨가 시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찾아왔을 때 시어머님이 이미 줬다고 하니까 미란 씨가 시어머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밀쳤어요. 시어머님이 바닥에 넘어지셨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일으켜드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오래 쓰러져 계셨을지 몰라요. 이웃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둘째 아들 부부의 불효를 비난했다. 둘째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점차 작아졌고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강하게 버텼다. 그건 제가 어머니하고 장난친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장난치다가 사람을 밀쳐 넘어뜨려요? 최 아주머니가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시어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밀지는 안 돼요. 혹시라도 잘못되셨으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의 얼굴도 몹시 안 좋았다. 그는 이웃들에게 소리쳤다. 다들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어떻게 불효할 수 있어요? 그냥 살림이 어려워서 돈 좀 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직접 들어보세요. 이건 지난번에 당신들이 돈 달라고 찾아왔을 때 한 말입니다. 녹음기에서 둘째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곧바로 흘러나왔다. 김설한, 좋게 말할 때 돈 내놔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집 물건 다 들고 갈 거예요. 골동품 숨겨놓으면 돈 안 줘도 되는 줄 알아요? 그 골동품들 원래 민준이 목도 있는데 안 주면 저희가 고소할 거예요. 이어서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돈 내놓고 비싼 골동품 몇 점 저한테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매일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어머니 편히 못 살게 할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살림이 어려우니 어머니도 편하게 못 사실 겁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이웃들은 모두 경악했고 둘째 아들 부부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들이 시어머님을 이렇게 협박하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저게 어디 아들 며느리예요? 설한 언니, 그들에게 좋게 대할 필요 없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둘째 아들 부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둘째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당신이 감히 녹음을 해? 이 늙은 여우 같은 사람.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손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발뺌할까봐 증거를 남겨둔 것이다. 이 녹음 파일은 100억 본도 있다. 만약 너희가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면 나는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넘기고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아들이 둘째 며느리를 잡아 끌며 나를 향해 앙칼지게 말했다. 김설한, 독하네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저희를 겁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유산 다시 나누지 않으면 저희 여기서 안 나갈 거예요. 그는 말하면서 소파에 앉았다. 둘째 며느리도 따라 앉으며 대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너희가 안 나간다고?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들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제 물건을 부쉈습니다. 와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들, 부부의 얼굴색이 변했다. 둘째 며느리가 일어나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감히 경찰에 신고해? 내가 왜 감히 못해? 나는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너희는 주거 침입, 고의적인 재물 손괴, 그리고 나를 협박한 죄로 이미 법을 어겼다. 경찰이 오면 당연히 너희를 처리할 것이다. 바로 그때 막내 아들 이지호가 도착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엉망진창을 보고 소파에 앉아있는 둘째 아들 부부를 보더니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둘째 형수, 또 무슨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막내야, 너는 상관할 바 아니다. 둘째 아들이 그를 노려보았다. 이건 나와 어머니 사이의 문제다.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막내 아들이 내 옆으로 와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나는 괜찮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막내 아들은 둘째 아들 부부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 형수, 어머니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언장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니 바꿀 수 없어요.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방금 형수님들이 물건 부수고 어머니 협박하는 모습을 녹화했어요. 경찰이 오면 이것들이 다 증거가 될 겁니다. 말하면서 막내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녹화 중인 인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들은 정말 경찰에 잡혀가면 망신당하는 것은 물론 구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앙칼지게 노려보았다. 김설한, 두고 봐요. 저희는 이렇게 안 넘어갈 거예요. 뭔가에 이르러 둘째 아들이 뒤돌아 나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후회할 거예요. 오늘 저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으니 나중에 늙어서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너희가 노후를 돌봐줄 필요 없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효도하니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 너희는 앞으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결코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아들 부부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서둘러 떠났다. 구경하던 이웃들도 모두 흩어졌고 떠날 때도 몇 마디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막내 아들이 서둘러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말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몸 상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화내지 않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와 소란을 피울 줄은 몰랐다. 바로 그때 큰아들 부부가 도착했다. 큰며느리는 바닥에 엉망진창을 보고 서둘러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청소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 형네가 또 소란을 피웠다고 들어서 저희가 급히 달려왔어요. 큰아들이 내 옆으로 와서 복잡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 형네가 너무 심하네요. 어머니, 그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그들이 또 찾아오면 저희가 맞서 싸울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걱정하는 건 안다. 나는 큰아들의 손을 토닥였다. 나는 괜찮다. 다만 너희가 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게 미안할 뿐이다. 몇 사람이 함께 손을 쓰니 거실은 금세 깨끗해졌다. 큰며느리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어머니, 물 한 모금 드시고 마음 가라앉히세요. 나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들었다. 둘째 아들 부부가 소란을 피울 때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리 녹음해 두었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는 결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마음이 약해질수록 그들은 더 기어오를 것이다. 막내 아들이 내 옆에 앉아서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매일 들러서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직장도 바쁜데 본업에 지장 주지 마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녹음 파일과 영상 증거가 있으니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게다가 이웃들도 나를 도와주니 그들도 너무 심하게 굴지는 못할 것이다. 최 아주머니가 김치만두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설한 씨, 분명 밥할 마음 없었을 텐데 이거 내가 방금 빚은 만두예요. 따뜻할 때 좀 드세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만두를 받아들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늘 폐만 끼치네요. 뭘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최 아주머니가 내 옆에 앉아서 말했다. 민준이가 앞으로 어머니 노후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지훈이와 지호가 효도하니 그 10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하세요. 제가 분명히 도와드릴게요. 알고 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을 진작에 간파했다. 그들이 있든 없든 다를 바 없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먹으며 옆에서 나를 걱정하는 자식들과 이웃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다. 둘째 아들 부부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 소란을 피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증거가 있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나를 지집사세인 나는 어떤 큰 풍파도 겪어보지 않는다. 다만 좋은 가정이 둘째 아들 부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것은 나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직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만두를 다 먹고 나서 큰아들 부부와 막내 아들은 나와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안전에 유의하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한 뒤에야 떠났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귀찮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아들 부부가 어떤 수작을 부리든 나는 하나하나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들이 뜻을 이루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을 잘 지키고 나 자신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것이다. 불효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둘째 아들 부부가 나에게 쫓겨난 후 사흘 동안은 잠잠했다. 이 사흘 동안 막내 아들은 매일 퇴근길에 나를 찾아왔고 큰아들도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삶은 비교적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둘째 아들이 정말 겁을 먹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었다. 넷째 날 오후 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막내 아들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는 큰아들 부부가 서 있었다. 큰아들의 얼굴색은 좋지 않았고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큰며느리는 그의 뒤에 서서 약간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저희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큰아들이 망설이며 말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을 들여보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7, 8하를 짐작하고 있었다. 들어와라. 마침 밥하는 중이니 앉아 있다가 같이 먹으렴. 아니요, 어머니. 저희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큰아들이 거실로 가서 앉았다. 그는 무릎에 두 손을 얹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분명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큰며느리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 손에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지훈이도 누가 부추겨서 그런 거예요. 나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큰아들을 바라보았다. 할 말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라. 큰아들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곤란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둘째 형이, 그 형이 며칠 동안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가 유산분들을 너무 편애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골동품들은 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 세 형제가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막내를 편애하시더라도 둘째 형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셔야지. 아무것도 안 주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둘째 아들이 그를 찾아갔던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큰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큰아들은 내 시선에 약간 불편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계속 말했다. 어머니, 둘째 형이 예전에 잘못한 건 알아요. 어머니께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것도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 형은 제 친동생이고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네 말은 내가 이 원장을 바꿔서 네 둘째 동생에게 뭘 좀 나눠주라는 뜻이냐.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가족끼리 하룻밤 사이에 쌓인 원한이 어디 있겠어요? 그 형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셔서 그 형이 체면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저희 형제 사이도 좋게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제 1억 5천만 원도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5천만 원을 둘째 형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큰며느리가 옆에서 서둘러 큰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돈은 어머니가 오빠에게 주신 돈인데 어떻게 함부로 남에게 나눠줘요? 어머니가 주신 돈인 건 알지만 둘째 형이 살림이 어려운데 제가 형으로서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큰아들은 큰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나는 큰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약간 서늘함을 느꼈다. 큰아들은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의 가문이설에 넘어간 것이었다. 나는 손에 든 물컵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서재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내가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네 둘째 동생에게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나무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럼 이걸 먼저 보고 나서 나에게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해봐라. 큰아들은 의아해하며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체, 증명서와 누렇게 바른 차용증 몇 장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이것들은 내가 지난 몇 년간 네 둘째 동생에게 준 돈이다. 한 푼 한 푼 다 기록되어 있다. 나는 맨 위에 있는 이체 기록 한 장을 들어 큰아들에게 건넸다. 이걸 봐라. 10년 전 네 둘째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네 아버지가 남긴 귀한 골동품을 팔아 2천만 원을 주었다. 이게 이체 기록이다. 나는 또 다른 차용증 한 장을 들었다. 이건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남에게 1천만 원 빚을 졌을 때 내가 대신 갚아주고 그가 나에게 써준 차용증이다. 지금까지도 갚지 않았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큰아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들. 그가 직장이 없던 5년 동안 내가 매달 생활비 3억만 원을 주었다. 이건 은행 거래 내역이다. 그의 아들이 학비를 내야 한다거나 그의 아내가 가방을 사달라고 할 때 언제 내가 돈을 안 내주었느냐? 앞뒤 다 합치면 내가 그에게 5천만 원 넘게 주었다. 큰아들은 그 증빙 서류들을 들고 손이 약간 떨렸다.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 줄 몰랐어요. 그 형은 어머니가 한두 번만 도와주셨다고 했고 늘 저와 막내만 편애하신다고 했어요. 그는 당연히 너에게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살림이 어렵다고 말하고 내가 편애한다고 말해서 네가 그를 불쌍하게 여겨 나에게 유언장을 바꾸라고 설득하게 만들 뿐이다. 네가 그가 정말 살림이 어려워서 못 사는 줄 아느냐? 그는 탐욕스럽고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많이 주었어도 그는 만족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 큰며느리가 옆에서 말했다. 제가 진작에 오빠한테 말했잖아요. 둘째 형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은 이간질이나 할 줄 알지. 이 증빙 서류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살림이 어려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현금 자동 인출기로 생각한 거잖아요. 나는 또 상자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네가 30살 때 집을 샀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 계약금 2천만 원이 부족해서 밤낮으로 잠 못 이루며 걱정했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몇 년 동안 모아둔 내 노후 자금을 몰래 찾아 너에게 2천만 원을 보태주어 계약금을 내게 했다. 이 일은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네가 나에게 빚 졌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큰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제가 집 살 때 계약금 2천만 원을 어머니가 보태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속일 리 있느냐. 나는 이체 기록 한 장을 꺼냈다. 이게 그때 이체 증명서다. 나는 늘 가지고 있었다. 네가 살림을 편안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뒤에서 돕지 않았다면 네가 그렇게 순조롭게 집을 사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 큰아들은 그 이체 증명서를 들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이 일을 전혀 몰랐어요. 그 2천만 원이 회사에서 준 복지 혜택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인 줄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에게 뭘 말하겠느냐?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네가 성실하고 착하게 살림을 꾸려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돕고 싶었다. 네가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더더욱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네가 내 속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네가 둘째 동생의 말을 믿고 나에게 유언장을 바꾸라고 설득하러 올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큰아들이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다. 제가 둘째 형이 헛소리를 믿고 어머니를 의심해서는 안 됐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리석다니.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나는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켰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형제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건 안다. 하지만 명심해라. 친구를 사귈 때나 형제를 대할 때나 인품을 봐야 한다. 네 둘째 동생 같은 사람은 밑빠진 독과 같다. 네가 오늘 그를 도우면 내일 또 와서 너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큰며느리가 큰아들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오빠,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죠? 앞으로는 둘째 형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우리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앞으로 다시는 둘째 형 말 듣지 않을 거예요. 그가 또 저를 찾아오면 제가 바로 쫓아낼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이 옳아요. 그는 어머니의 것을 나눌 자격이 없어요. 바로 그때 큰아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둘째 아들이었다. 큰아들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형, 엄마한테 말해봤어? 엄마가 유언장 바꾸는데 동의했어?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다. 약간 초조한 기색이었다. 큰아들은 심호흡을 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유언장은 안 맡길 거야. 네가 예전에 했던 짓들을 어머니가 다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소란을 피우려 하다니. 너 너무 심하다. 휴대폰 너머의 둘째 아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화를 내며 소리쳤다. 형,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네 동생이잖아. 엄마가 형을 편애하는데 형이 나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 편을 들어? 형 혹시 세뇌당한 거 아니야? 나는 세뇌당하지 않았다. 나는 네 본 모습을 깨달았을 뿐이다.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앞으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어머니도 괴롭히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감히 남의 편을 들어서 나를 공격해? 둘째 아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우리가 형제 맞냐? 형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내 것을 못 가질 줄 알아. 말을 마치고 둘째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큰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에게 죄송한 듯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께서 마음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둘째 형을 잘 지켜보고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네가 고의가 아니라는 건 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가 깨달았으니 됐다. 앞으로 살림 잘 꾸려나가고 혜민이와 손녀를 잘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큰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저희가 자주 찾아와서 어머니를 모실게요. 둘째 형이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면 저희가 바로 달려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훨씬 놓였다. 큰아들이 비록 우유부단했지만 본성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를 깨우치게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큰아들이 내 편에 서니 둘째 아들이 선동할 사람이 한 명 줄었고 앞으로의 문제도 좀 줄어들 것이다. 저녁에는 큰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큰아들은 계속 나에게 사과했고
끊임없이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태도는 매우 진심 어린 듯했다. 나는 그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를 마친 후 큰아들 부부는 부엌 정리를 돕고 잠시 더 나와 앉아 있다가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막내 아들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큰형수님 말씀으로는 둘째 형이 큰형을 부추겨서 어머니 유언장을 바꾸라고 했다가 어머니께서 깨우쳐 주셨다고 하던데요. 막내 아들이 내 옆에 앉아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네 큰형도 드디어 깨달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둘째 형 그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늘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 그는 그저 헛짓거리만 하는 것이다. 막내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가 다시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하면 제가 바로 그와 단판을 지을 겁니다. 제가 이미 회사에 휴가를 냈으니 며칠 동안 어머니를 더 모시겠습니다. 휴가 낼 필요 없다. 너는 일 잘해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 큰형이 이제 우리 편에 섰고 혜민이도 그를 설득하는 것을 도와주니 둘째 형에게 다시 선동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형이도 찾아오면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김 변호사를 찾으면 된다.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막내 아들은 여전히 약간 불안해했다. 하지만 둘째 형 그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어머니를 해칠까봐 걱정돼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막내 아들의 손을 토닥였다. 나는 그가 나를 협박하고 소란 피운 녹음 파일과 영상, 그리고 내 돈을 가져간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가 정말 나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 넘겨서 그가 며칠 동안 감옥에서 반성하게 할 것이다. 최 아주머니가 막 그려낸 은이버섯탕 한 그릇을 들고 왔다. 설한 씨, 혜민이가 큰아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은이버섯탕을 끓였어요. 몸보신 좀 하세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폐만 끼치네요. 나는 은이버섯탕을 받아들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뭘요? 다 이웃끼리 하는 일이죠. 최 아주머니가 내 옆에 앉아서 말했다. 오늘 오후에 둘째가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한 씨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설한 씨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막내한테 홀려서 골동품을 다 막내한테 줬고 돈도 많이 숨겨놓고 안 준다고 했다면서요.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그 사람하고 한바탕 싸워서 쫓아냈어요. 그는 내 명성을 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나는 비웃었다. 말하게 내버려둬라. 옳고 그름은 분명하다. 이웃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으니 그의 헛소리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저희는 다 서연 씨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아요. 최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사람이 한 말 아무도 안 믿어요. 다들 그가 어머니 재산을 탐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따뜻한 은이버섯탕을 마시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다. 둘째 아들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고 큰아들도 내 편에 섰다. 이것은 나에게 작은 승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큰아들에게 혼난 후 분명 더 분해할 것이다. 앞으로 그는 더 음흉한 수법으로 나를 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내 명성을 망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거나 사정을 모르는 먼 친척들을 모아 나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그가 어떤 수법을 쓰든 나는 것이 않다. 나는 증거가 있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큰아들, 막내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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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고 큰아들. 나는 그가 뜻을 이루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좋은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약간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친형제 사이는 원래 서로 돕고 돌봐야 하지만 둘째 아들의 눈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다. 돈을 위해서는 인정마저 저버릴 수 있고 심지어 친어머니까지 해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형제자매 사이의 정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만약 눈에 오직 돈밖에 없다면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둘째 아들의 음흉한 수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일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내용 증명을 준비해달라고 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들이 다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찾아와서 괴롭히면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 법의 위험을 알게 할 것이다. 또한 그 증거들과 녹음 파일들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 곳에 백업해 두어 둘째 아들이 몰래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훨씬 든든해져서 금세 잠들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둘째 아들의 음모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나는 그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며 만약 이를 어기면 스스로 악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둘째 아들이 헛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전화로 말했다. 김 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헛소문을 퍼뜨려 여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 사람이 헛소문을 퍼뜨린 증거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녹음, 채팅 기록, 증인의 증언 같은 것들이요. 그때 제가 여사님을 대신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고 정 안 되면 고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든든해졌다. 이전에 정리해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부를 복사해서 서재 서랍, 옷장 안쪽 칸, 그리고 한 부는 막내 아들에게 맡겨 보관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나는 안심하고 아래층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 도착하니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모두 말을 멈추고 약간 불편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둘째 아들이 그들 앞에서 내 험담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피하지 않고 꼿꼿이 걸어가서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나누세요? 그중 나름 친하게 지내던 김 아주머니가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설아 씨, 저희도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어제 민준이가 아래층에서 우리한테 설아 씨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막내한테 홀려 모든 골동품을 막내한테 줬고 돈도 많이 숨겨놓고 둘째한테 안 준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둘째 아들이 정말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김 아주머니의 손을 토닥이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말했다. 김 아주머니,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정말 재산을 숨겨놓았다면 큰아들에게 1억 5천만 원만 주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골동품들은 저와 남편이 평생 모은 것인데 제가 누구에게 주든 그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설아 씨가 자기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서 살림이 어려워진 것도 다 설아 씨 탓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박 아주머니가 덧붙였다. 내 탓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남편이 남긴 귀한 골동품을 팔아 2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다 날리고 제가 빚 1천만 원을 갚아주었습니다. 직장이 없던 5년 동안 제가 매달 생활비 3억만 원을 주었습니다. 앞뒤 다 합치면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앞뒤 다 합치면 5천만 원 넘게 주었습니다. 그가 몰래 제가 아끼던 골동품을 훔쳐 팔았을 때도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아들 게임기 사준다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제가 그를 해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이 자신을 해친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김아주머니가 말했다. 설한 씨, 저희는 그 안에 이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준이는 그냥 설한 씨가 편애한다고만 했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간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는 당연히 그런 말은 안 할 것이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매정하다고 생각하게 할 뿐이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그와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바로 그때 최 아주머니도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다. 설한 씨 말이 다 맞아요. 저는 설한 씨와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냈는데 설한 씨의 사람됨을 제가 가장 잘 알아요. 그가 힘들게 세 아들을 키웠고 둘째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지난번에 둘째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집 물건을 부수고 협박하는 것도 제가 다 직접 봤어요. 최 아주머니의 증언이 있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모두 변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민준이 정말 너무하네. 맞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놓고도 오히려 시어머님을 비방하다니 정말 양심도 없네요. 설한 씨,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다 설한 씨를 믿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헛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은 스스로 밝혀지지만 악인이 함부로 제 명예를 훼손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둘째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나와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색이 변했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둘째 아들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침 네가 퍼뜨린 헛소문에 대해서도 말이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둘째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주변의 할머니들에게 말했다. 아주머니들, 저희 엄마 말 듣지 마세요. 저는 헛소문을 퍼뜨린 적 없어요. 그냥 제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헛소문을 퍼뜨린 적 없다고? 최 아주머니가 그를 노려보았다. 어제 네가 아래층에서 우리한테 네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막내한테 홀렸고 재산도 많이 숨겨놓고 너한테 안 준다고 말한 게 헛소문이 아니면 뭔데? 네가 네 엄마한테 5천만 원 넘게 받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다니. 너 양심도 없니? 둘째 아들은 할 말을 잃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은 적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비방한다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안에 저장된 이체 증명서 사진을 열었다. 직접 봐라. 이건 내가 너에게 돈을 이체한 기록이다. 한 건 한 건 다 분명하다. 총 5,460만 원이다. 네가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보고 나서는 둘째 아들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둘째 아들의 얼굴은 불그락불락해졌다. 그는 손을 뻗어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그런 가짜 증거로 사람 속이려 하지 마요.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의 손을 피했다. 이것들은 모두 은행의 이체 기록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네가 믿지 못하겠으면 은행에 가서 확인해봐라. 네가 소란을 피우고 억지 부리면 부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소용없다. 둘째 아들은 휴대폰을 빼앗을 수 없게 되자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제가 어머니 돈을 가져갔다고 해도 뭐가 어때요? 어머니가 저의 엄마인데 저한테 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골동품을 다 막내한테 주고 큰형한테는 1억 5천만 원을 주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다니 이건 편애하는 거고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준 것은 호의였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네가 내 돈을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를 여기저기 비방하다니. 이런 아들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물건을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내가 말하는데 오늘부터 너는 다시는 나에게서 단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거들었다. 사란 씨 말이 맞아요. 저런 배은망덕한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요. 둘째 아들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을 붉혔다. 그는 나를 앙칼지게 노려보며 말했다. 좋아요. 다들 그 사람 편이나 들어요. 저는 이렇게 안 넘어갈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는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체념만이 느껴졌다. 나는 정말 내 아들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였다. 집에 돌아와 막 앉자마자 막내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아파트 이웃들한테 들었는데 둘째 형이 공원에서 어머니 험담을 하고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혼나고 쫓겨났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는 만족할 줄 모르고 내 명성을 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이미 해명했고 다들 나를 믿는다. 다행이네요. 막내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괜찮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말했다. 참, 너는 혹시 먼 친척들이 내 일에 대해 묻는 일이 없는지 주시해봐라. 둘째 형이 아마 그들을 선동하려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먼 친척인 이 삼고모였다. 삼고모는 남편 쪽 사촌 동생으로 평소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이번에 갑자기 전화한 것은 분명 둘째 아들에게 선동당한 것이었다. 내가 전화를 받자 삼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설아나. 네가 유산 분배하는 일에 대해 들었다. 어떻게 민준이한테는 한 푼도 안 줄 수 있어? 그 애가 네 친아들이잖아.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평온하게 말했다. 참고모, 고모는 민준이 말만 듣고 제 말은 안 들으셨죠? 그 애가 지난 몇 년간 저에게 5천만 원 넘게 가져갔고 제 골동품도 몰래 팔았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오히려 저를 협박했어요. 고모는 제가 그에게 돈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삼고모가 놀라 말했다. 민준이는 네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막내한테 홀렸고 재산도 많이 숨겨놓고 안 준다고 말해서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지.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삼고모, 고모가 믿지 못하겠으면 아파트 이웃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다 진실을 알아요. 제가 오늘 공원에서 이웃들에게 해명했고 민준이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모두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삼고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설아나, 그렇다면 민준이가 잘못했구나. 화내지 마. 네가 힘들다는 건 안다. 그가 또 나한테 헛소리하면 내가 혼내줄게. 고맙습니다, 삼고모.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모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삼고모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훨씬 놓였다. 진실을 분명히 말하면 대부분의 친척들은 사리를 분별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몇몇 먼 친척들을 선동해서 나에게 전화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해명했고 어떤 친척들은 진실을 알고 나서 민준이의 헛소문을 믿은 것에 대해 나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둘째 아들은 친척 선동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수법을 썼다. 그는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세 아들이 모두 아들인데도 내가 막내 아들을 편애해서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않고 늙어서도 고집불통이고 거에게 재산을 숨겨놓고 친아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내 사진까지 단톡방에 올리고 모두에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주민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진실을 아는 이웃들은 나를 옹호했고 진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그를 따라 부추겼다. 막내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단톡방 채팅 기록을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고 내가 이전에 보낸 이체, 증명서와 녹음 파일들을 모두 단톡방에 올려서 모두에게 분명히 설명했다. 진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둘째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 아들 정말 너무하네.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놓고도 오히려 비방하다니. 정말 양심도 없네요. 김 여사님을 지지합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단톡방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자 분통을 터뜨리며 단톡방에서 욕설을 퍼붓고 나를 옹호하는 이웃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결국 단톡방 관리자가 그가 너무 심하게 군다고 판단하여 그를 주민 단톡방에서 강퇴시켰다. 둘째 아들은 단톡방에서 강퇴당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많은 전단지를 인쇄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뿌렸다. 전단지에는 김설아는 편애하고 친아들을 학대하며 가족 재산을 독차지하고 아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 내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이웃이 전단지를 가져다 보여주자 나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그에게 더 이상 좋게 대하지 않고 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건넸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고 말했다. 김 여사님, 그 사람의 이런 행위는 이미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그에게 보내겠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멈추지 않으면 저희는 바로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내용 증명이 둘째 아들의 손에 도착했다. 둘째 아들은 내용 증명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서둘러 전단지 배포를 중단했고 주민 단톡방에도 사과문을 올렸다.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셈이었다.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의 사과문을 캡처해서 나에게 보내주었다. 나는 그것을 한 번 보고 비웃었다. 이 사과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멈춘 셈이었다. 저녁에는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과일과 채소를 들고 우리 집에 왔다. 큰아들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어머니, 둘째 형이 너무 심하네요. 감히 전단지를 뿌려서 어머니를 비방하다니. 어머니,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이 그를 제재할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김 변호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게 했다. 그가 또 감히 소란을 피우면 바로 고소할 것이다. 막내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한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질수록 그는 더 기어오를 겁니다. 큰 며느리가 과일을 씻어서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이제 아파트 사람들도 다 진실을 알았으니 둘째 형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광대일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매우 감동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눈앞의 두 아들과 큰며느리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명심해라.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정은 계산에 이용되어서는 안 돼서는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네 둘째 동생처럼 눈에 오직 돈밖에 없고 돈을 위해서는 친어머니를 비방하니를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큰아들은 계속 나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이전에 너무 어리석어 둘째 아들에게 선동당했다고 앞으로는 반드시 효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은 따뜻했다. 둘째 아들이 심하게 소란을 피웠지만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고
큰아들도 완전히 깨달았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음흉한 수법들은 이미 내가 하나하나 깨뜨렸다. 앞으로 그는 아마 더 극단적인 수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을 조직하여 나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어떤 수작을 부리든 나는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다. 74세인 나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에 이미 그 시절의 나약하고 불쌍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키고 나의 것을 보호하여 것을 잘 지키고 동시에 나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는 노인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불효하는 자식들을 만나면 마음 약해지지 말고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당신의 재산은 당신이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서 악인들이 뜻을 이루게 내버려두지 마라. 자신을 잘 보호해야만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밤이 깊어지자 큰아들 부부와 막내 아들이 떠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풍파가 닥쳐오든 나는 자신감과 배짱을 가지고 맞설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언제나 선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악인들은 언젠가 스스로 악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의 헛소문 공세가 나에게 진압된 후 일주일 동안은 잠잠했다. 이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제 시간에 일어나 산책하고 밥하고 화초를 가꾸었다. 큰아들은 격일로 채소와 과일을 가져왔고 막내 아들도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삶은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이 평온함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헛소문이라는 수법을 잃었으니 분명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곱째 날 오후 나는 베란다에서 이불을 널고 있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무거움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둘째 형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을 주최해서 모든 친척들을 부르겠대요. 가족 일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어머니도 꼭 참석해달라고 특별히 강조했어요. 내 손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마음속으로는 순식간에 알아차렸다. 이것이 어디 가족 일을 논의하는 자리인가. 분명 친척들을 한 무리 끌고 와서 나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비웃었다. 그는 구실을 잘도 찾는구나. 또 어떤 친척들을 불렀다고 하더냐. 삼고모, 육숙, 큰아버님 같은 먼 친척들도 다 불렀다고 했어요. 사촌 몇 명도 초대 명단에 있대요.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그가 친척들을 앞세워 어머니 유언장을 바꾸라고 압박하려는 것 같아요. 알고 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안 되니 사람들의 힘을 빌려 나를 압박하려 하는 것이다. 걱정 마라. 내가 갈 것이다. 모든 친척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 친척들 중에는 둘째 형과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몇 분 계셔서 다들 그 형편을 들면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큰아들이 초조하게 말했다. 아니면 저랑 막내랑 같이 가드릴까요? 혜민이도 데려가고요. 좋다. 너희 모두 나와 함께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그에게도 시간을 내어 와달라고 해야. 미리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옆방에서 기다리게 해야. 만약 그가 나서야 할 상황이 되면 옆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김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다 어머니 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잘 말린 이불을 개켜 서재로 들어가 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녹음기를 완전히 충전해서 휴대용 가방에 넣었다. 나는 또 특별히 남편이 생전에 남긴 작은 녹음기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둘째 아들이 돈을 요구하러 왔을 때 나에게 소란을 피우고 억지를 부린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증거였다. 주말은 금세 다가왔다.
모임은 중급 규모의 식당 한옥정의 룸에서 열렸다. 나는 큰아들 부부와 막내아들을 데리고 10분 전에 도착했다. 룸문에 다다르자마자 안에서 둘째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몇몇 친척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너무 편해해서 모든 골동품을 막내한테 주고 큰형한테는 1억 있었다. 큰형한테는 1억 5천만 원을 주면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맞아요. 저희 민준이는 살림이 원래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매정하다니요. 둘째 며느리가 거들었다. 숙부모님, 아주머니들,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저희 편을 들어주셔야 해요.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열댓 명의 친척들이 탁자에 앉아 있었고 시선은 모두 나에게 집중되었다. 둘째 아들 부부는 나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억지로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둘째 아들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꼿꼿이 걸어가 상석에 앉았다. 큰아들 부부와 막내 아들이 내 옆에 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친척들을 한 바퀴 훑어보고 웃으며 말했다. 친척 여러분, 오늘 민준이가 가족 일을 논의하자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가 저와 무슨 가족 일을 논의하려는지 모르겠군요. 상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친척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다. 설아나, 우리가 오늘 온 것은 네가 유산 분배하는 일에 대해 정말 둘째한테는 한 푼도 안 준 것이 사실인지 물어보려고 온 것이다. 사실입니다. 나는 직접 인정했다. 왜 안 줬느냐? 민준이가 너희에게 말 안 했더냐? 육숙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설아나, 다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 민준이가 아무리 못났어도 네 친아들인데 조금이라도 나눠줘서 그가 체면을 세울 수 있게 해주지. 내가 매정하다고? 나는 비웃으며 휴대용 가방에서 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놓고 열었다. 친척 여러분, 이 물건들을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매정한지 안 매정한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체 증명서 뭉치를 꺼내 상고모에게 건넸다. 상고모, 이걸 보세요. 이건 제가 지난 몇 년간 민준이에게 송금한 기록입니다. 그가 사업을 할 때 제가 2천만 원을 주었고 빚을 갚을 때 제가 1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가 직장이 없던 5년 동안 제가 매달 3억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건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앞뒤 다 합치면 5,460만 원입니다.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상고모는 증명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고는 옆에 있는 친척들에게 건넸다. 모두 돌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큰아버님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민준아, 네 엄마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네 엄마를 매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둘째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서둘러 말했다.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게다가 그 돈은 진작에 다 써버렸고 저는 지금도 살림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준 것은 호의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네가 내 돈을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아끼던 골동품을 몰래 팔았다. 이건 네가 골동품을 팔았을 때의 거래 기록이고 구매자의 연락처도 있다. 너희가 물어볼 수 있다. 나는 또 다른 거래 기록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친척들은 그것을 보고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가득 찼다. 둘째 며느리는 상황이 좋지 않자 즉시 울기 시작했다. 숙부모님, 아주머니들, 민준이가 돈을 좀 가져갔다고 해도 그건 시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지금 시어머님은 모든 골동품을 막내한테 주고 큰형한테는 1억 5천만 원을 주면서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다니. 이건 편애하는 거예요. 저희 민준이도 그 사람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 낳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나는 휴대용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들어보세요. 이건 그들이 지난번에 찾아와서 나에게 소란을 피울 때 한 말입니다. 녹음기에서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곧바로 흘러나왔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돈 내놓고 비싼 골동품 몇 점 저한테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매일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어머니 편히 못 살게 할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살림이 어려우니 어머니도 편하게 못 사실 겁니다. 이어서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설한, 좋게 말할 때 돈 내놔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집 물건 다 들고 갈 거예요. 녹음이 끝나자 로마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친척들은 모두 경악했다. 둘째 아들 부부가 나를 이렇게 협박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민준아, 어떻게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상고모는 화가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는 제가 욱해서 한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급히 변명했다. 욱해서 한 말이라고? 나는 또 다른 USB를 꺼내 막내 아들에게 건넸다. 이걸 꽂아서 모두에게 보여줘라. 막내 아들이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꺼내 USB를 꽂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은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CCTV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서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번갈아 가며 나에게 물을 떠다주고 약을 먹여주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반면 둘째 아들 부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더 심한 것은 영상이 거의 끝날 무렵 둘째 아들이 나에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제 아들이 게임기를 사고 싶어 하는데 5억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친척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저에게 아들 게임기 사준다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아들, 이런 며느리에게 제가 물건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척들은 모두 침묵했다. 더 이상 둘째 아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다. 육숙이 한숨을 쉬었다. 설하나, 우리가 이 안에 이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둘째 아들은 친척들이 모두 자신을 돕지 않자 초조해하며 벌떡 일어섰다. 다들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건 다 그 사람이 위조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고 저에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조했다고? 나는 비웃었다. 이 이체 기록들은 모두 은행에서 발급한 것이니 법적 효력이 있다. 녹음과 영상은 모두 실제로 녹화된 것이고 시간도 기록되어 있다. 네가 믿지 못하겠으면 은행에 가서 확인하거나 감정기관에 감정을 맡겨봐라. 바로 그때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달려와 탁자 위에 나무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사람, 이렇게 많은 걸 숨겨놓다니. 오늘 유산 다시 나누지 않으면 저희 여기서 안 나갈 거예요. 막내 아들은 눈치가 빨라 재빨리 그녀를 가로막았다. 둘째 형수, 너무 심하네요. 심하다고? 나는 너희가 더 심하다고 생각해. 둘째 며느리가 소란을 피우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친아들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죽어버려서 다들 어머니가 친아들한테 얼마나 매정하게 구는지 보게 할 거예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다. 어머니, 유언장 다시 안 바꾸면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서 평생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게 할 거예요. 감히?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둘째 아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 너는 그럴 자격도 없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휴대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변호사님, 잠시 와주세요. 여기서 누가 저를 협박하고 제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전화를 끊고 2분도 채 되지 않아 김 변호사가 룸으로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설한 여사님의 변호사 김기명입니다.
김 여사님의 유언장은 공증을 거쳐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김 여사님을 협박하거나 재산을 빼앗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법 행위이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둘째 아들 앞으로 걸어가 내용 증명 한 장을 꺼냈다. 이민준 씨, 이것은 이전에 여사님을 비방하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한 내용 증명입니다. 지금 다시 통보합니다. 만약 김 여사님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괴롭히거나 협박하면 저희는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김 변호사를 보다가 주변 친척들의 비난하는 시선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다. 더 이상 오만하게 굴지 못했다. 둘째 며느리의 울음소리도 점차 작아졌고 바닥에서 일어나 둘째 아들 뒤에 숨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친척들을 향해 말했다. 친척 여러분, 김 여사님의 결정은 개인적인 의사이며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민준 씨는 오랫동안 김 여사님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재산을 요구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김 여사님을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김설아 씨를 오해했네요. 민준아, 너는 정말 우리를 실망시켰다. 우리는 김설아 씨의 결정을 지지한다. 둘째 아들 부부는 완전히 기세가 꺾여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큰아버님이 일어나 나에게 말했다. 설아나, 오늘 이 일은 우리가 잘못했다.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민준이 말만 들었구나.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그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큰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증거들을 가져온 것은 민준이와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74세인 저는 제 아들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친척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친척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께 몇 마디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처럼 눈에 오직 돈밖에 없고 돈을 위해서는 친어머니를 비방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가족을 협박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힘들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답할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답할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평안하고 보답할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평안하고 효도할 줄을 바랄 뿐입니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내 말을 받아 적기도 했다. 삼고모가 다가와 내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설아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가 다 너를 지지할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척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모임은 원래 민준이가 저를 압박하여 유언장을 바꾸게 하려던 것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여러분도 앞으로 민준이의 본 모습을 분명히 보고 더 이상 그에게 선동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둘째 아들이 둘째 며느리를 잡아 끌고 고개를 숙인 채 허둥지둥 룸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 점의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쾌감만이 느껴졌다. 이 가족 모임 압박은 내가 이겼다. 진실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 둘째 아들의 본 모습을 모두 보여주어 그를 완전히 고립시킨 것이다. 모임이 끝난 후 친척들은 모두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고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김 변호사도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김 여사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완전히 상황을 장악하셨네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말했다. 집에 돌아와 큰아들 부부와 막내 아들이 나와 잠시 앉아 있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몇 마디 말씀으로 친척들을 다 설득하시다니. 둘째 형네도 너무 망신당했네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내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떤 때든 진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큰 며느리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분명 힘드셨을 테니 물 한 모금 드시고 쉬세요. 앞으로 둘째 형이 다시 소란을 피우지는 못하겠죠? 글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벽에 부딪혀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일을 겪으면서 그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했으니 다시 소란을 피워도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막내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제가 매일 어머니를 모시러 올게요. 둘째 형이 다시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괜찮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말했다. 오늘 일을 겪으면서 나도 분명히 깨달았다. 저런 배은망덕한 자식에게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용감하게 나서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74세인 나는 더 이상 소희 가족의 화목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큰아들 부부와 막내 아들은 나와 잠시 더 이야기하다가 쉬라고 신신당부한 뒤에야 떠났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이 가족 모임 압박은 둘째 아들이 시작한 가장 맹렬한 공격이었지만 이제 내가 완전히 해결했다. 그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립되었다. 이것은 그가 받아야 할 응분의 대가였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아마 또 다른 수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증거가 있고 법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는 노인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불효하는 자식들을 만나면 무조건 참지 마라. 참는 것은 그들이 더 기어오르게 할 뿐이다. 증거를 모으고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라.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그들의 본 모습을 용감하게 폭로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게 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해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잘 보호하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부모의 사랑은 값싼 것이 아니다. 함부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 석양이 정쳐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 비록 한바탕 소란을 겪었지만 내 마음은 매우 가벼웠다. 나의 노년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협화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따뜻함과 아름다움 뿐일 것이다. 가족 모임이 불화로 끝난 후 둘째 아들 부부는 완전히 친척들 사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삼고모가 모임의 일을 모든 먼 친척들에게 상세히 이야기했고 둘째 아들이 나에게 5천만 원 넘게 가져가고 협박했던 증거들도 전파했다고 들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전에 그들과 가깝게 지내던 사촌 몇 명도 스스로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 나는 이 정도면 둘째 아들이 완전히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마치 미친 개 같아서 막다른 길에 몰릴수록 더 물어뜯으려 했다. 모임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문을 따는 소리 같았다.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조용히 문가로 가서 현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얇은 철사를 들고 우리 집 문을 따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호야, 빨리 와라. 둘째 형이 우리 집 문을 따고 있다. 막내 아들은 전화로 급히 말했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문가로 가서 밖을 향해 소리쳤다. 민준아, 헛수고하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보았다. 지호에게도 전화했으니 그가 바로 올 것이다. 문 밖에 문 따는 소리가 멈췄다. 둘째 아들이 고개를 들어 현관 렌즈를 통해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음험했다. 김설한, 문 열어. 오늘 골동품 절반을 저에게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라도 이 집을 박살낼 거예요. 감히?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바로 올 것이다. 네가 현명하다면 빨리 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잡혀가서 큰 코 다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내가 경찰이 두려운 줄 알아? 둘째 아들은 비웃으며 코웃음을 치고 다시 문을 따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는데 오늘 내가 물건을 못 가지면 누구도 편하게 못 살 줄 알아.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째 형, 그만둬요. 이어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둘째 아들의 문 따는 소리도 멈췄다. 내가 현관 렌즈를 통해 보니 막내 아들이 이미 문 앞으로 달려와 둘째 아들을 꽉 잡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집 문을 따려고 하다니 이건 불법이에요.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으며 급히 말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내 것을 찾으러 온 것뿐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손 놔. 네 것이라니. 무슨 네 것이야. 큰아들이 언제 왔는지 둘째 아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어머니가 진작에 다 말씀하셨다. 유원장은 공증을 거쳤으니 너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오려 하다니 이건 범죄야. 둘째 아들이 고개를 돌려 큰아들을 노려보았다. 형까지 그 사람 편을 들어? 내가 네 친동생이잖아. 나는 너 같은 동생 없다. 큰아들이 날카롭게 말했다. 너는 하는 짓마다 선을 넘는구나. 심지어 친어머니 집 문까지 따려고 하다니. 너에게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있느냐? 주변 이웃들이 소리에 놀라 모두 모여들어 저마다 둘째 아들을 비난했다. 이거 민준이 아니야? 어떻게 자기 집 문을 따려고 해? 너무하네. 지난번에 험담을 퍼뜨린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려고 해? 설한 언니,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나는 문을 열고 문 앞에 서서 막내 아들에게 잡혀있는 둘째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문을 따고 들어온다고 해서 내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하는데 내 골동품들은 모두 지호에게 맡겨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 너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오늘 문을 따려고 한 행위는 내가 이미 녹화해 두었다. 이것이 네가 법을 어긴 증거다. 말하면서 나는 휴대폰을 들어 흔들었다. 화면에는 녹화 중인 인터페이스가 보였다. 둘째 아들은 녹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다. 몸부림치는 힘도 약해졌다. 저는 그냥 어머니하고 좋게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반드시 효도할게요. 저에게도 물건을 좀 나눠주세요. 기회? 나는 너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네가 스스로 그 기회들을 낭비한 것이다. 나는 비웃었다.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라 경찰에 잡혀갈까봐 두려워서다. 늦었다. 나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바로 올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경찰에게 가서 말해라. 둘째 아들은 경찰이 정말로 온다는 말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나에게 빌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경찰 부르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을게요. 말하면서 그는 막내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도망치기엔 늦었다. 막내 아들은 그의 팔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다. 지난번 그 두 명의 경찰관이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문 앞으로 와서 물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둘째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인데 제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여기에 그가 문을 따는 영상과 이전에 저를 협박하고 헛소문을 퍼뜨린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에 있는 영상과 이전에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그것을 본 후 둘째 아들을 엄숙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놀라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다. 경찰관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를 잡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관이 말을 마치고 둘째 아들을 부축해 경찰차로 데려갔다. 둘째 며느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울면서 뒤쫓아갔다. 민준아, 민준아, 잡지 마세요. 경찰관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가족입니까? 상황을 알고 싶으면 함께 파출소로 가시죠. 둘째 며느리는 주춤하다가 결국 달아가지 못하고 길가에 서서 울부짖었다. 주변 이웃들은 모두 그녀를 손가락질렀다. 경찰이 떠난 후 막내 아들이 나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방금 많이 놀라셨죠? 나는 괜찮다. 다만 좀 화가 날 뿐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감히 문까지 딸 줄은 몰랐다. 정말 점점 더 선을 넘는구나.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다 제가 이전에 너무 어리석어서 그의 본 모습을 일찍 깨닫지 못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당하게 된 거예요. 너와는 상관없다. 나는 그의 손을 토닥였다. 그는 본성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너희가 제때 와줘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최 아주머니가 설탕물 한 그릇을 들고 왔다. 설아 씨, 많이 놀라셨을 텐데 설탕물 좀 드시고 마음 가라앉히세요. 그 민준이는 정말 너무하네요. 감히 자기 친어머니 집 문까지 따려고 하다니. 경찰이 그를 제대로 혼내줘야 해요.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옆에 있던 이웃들도 말했다. 앞으로 저희가 설한 씨를 더 잘 지켜볼게요. 그가 또 찾아오면 저희가 바로 소리쳐서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늘 폐만 끼치네요. 나는 설탕물을 받아들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에 돌아와 큰아들 부부와 막내 아들이 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는데 자물쇠 심이 이미 부서져 있었다. 막내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내일 바로 사람 불러서 새 것으로 바꿀게요. 방범 성능 좋은 걸로요. 그가 다시 와서 소란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좋다, 고맙다. 나는 말했다. 큰 며느리가 거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면 막내랑 같이 사셔도 되고요. 괜찮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익숙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좋은 잠금장치로 바꾸면 된다. 게다가 이웃들도 나를 도와주니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걱정하는 것은 알지만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수십 년간 살아온 이 집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 이곳에는 나와 남편의 추억이 있고 익숙한 이웃들이 있다. 이곳에 있어야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다. 다음 날 막내 아들이 사람을 불러 새 잠금장치로 바꾸고 문 앞에 CCTV도 설치해서 자신의 휴대폰과 연결했다. 문 앞에 누가 서성거리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큰아들도 나에게 스마트워치를 사주어 위급시 한 번 누르면 바로 가족에게 연락이 가도록 했다.
항상 차고 다니라고 했다. 이런 보장들이 생기자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다. 나는 둘째 아들이 경찰에 잡혀갔으니 며칠 동안은 조용히 지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를 직접 찾아와서 괴롭히지는 않았고 이전에 그에게 돈을 뜯긴 적이 있는 친구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 그 친구는 이전에 그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는 계속 갚지 않았다. 이번에는 500만 원을 더 빌리려 한 것이다. 친구는 당연히 거절했고 하지만 그 친구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를 바로 쫓아냈고 그가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고 협박하는 일을 인터넷에 올렸다. 더욱 우연한 것은 그 친구가 몇몇 언론 기자들을 알고 있어서 둘째 아들이 그동안 부모 등골 빼먹고 다른 질문을 따려 하고 헛소문을 퍼뜨린 일들을 상세히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고 그의 사진과 이전에 나를 협박했던 녹음 파일까지 함께 실렸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온 도시가 이런 부유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티즌들은 그를 비난하며 배은망덕한 자식이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웃을 통해 뉴스를 보았다. 이웃이 휴대폰을 들고 나에게 보여지며 말했다. 설한 씨, 민준이 좀 보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네요. 나는 휴대폰을 받아 뉴스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음속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었다. 이것은 다 그 자신이 저지른 일이고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막내 아들이 뉴스를 보고 나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둘째 형이 뉴스에 나왔어요. 보셨어요? 이제 완전히 유명인이 되었으니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욕할 거예요. 봤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이것은 그가 받아야 할 은분의 대가다. 그는 이제 완전히 망신당했으니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막내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앞으로 그가 괴롭힐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기를 바랄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 나온 후 둘째 아들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명성이 너무 나빠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아들마저 그를 창피해하며 여자친구와 함께 살러갔고 더 이상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둘째 며느리는 매일 집에서 이혼 소동을 벌였다. 나중에 이웃에게 들으니 둘째 아들이 외부에 빚을 많이 져서 채권자들에게 쫓겨다니며 여기저기 숨어 다녔다고 한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공사판에서 막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적은 돈을 받으며 가장 산속은 돈을 받으며 가장 산 숙소에 가장 산 숙은 돈을 받으며 가장 산 숙다. 반면 나의 삶은 점점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변해갔다. 큰아들은 매주 온 가족을 데리고 나를 찾아와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고 나와 이야기했다. 막내 아들은 매일 퇴근길에 잠시 들러서 내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다. 큰 며느리는 나를 데리고 건강